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5년 6월 8일 이른 아침, 부산 영도구 신선동 한 건물 1층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던 A씨가 점심 장사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위층에 누가 왔는지 유난히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쾅쾅쾅! 재수씨! 안에 계세요? 재수씨! 고성이 몇 분간 이어졌죠. 그리고 남성은 이내 포기한 듯 발걸음을 돌렸고요. 그리고 잠시 후 따르르릉 하더니 중국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라서 배달 전화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의아해하던 A씨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수화기 넘어 위층에 사는 67세 E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저기 말이야, 우리 집에 좀 한번 올라가 봐 줄 수 있겠나? 내 아내와 연락이 닿질 않아서 그래. 지금 이 전화를 건 E씨는요, 직장 문제로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3세의 아내 서씨와는 주말 부부였어요. 보통 아내 서씨는 일을 마치고 밤 늦게 귀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있잖아요, 주중에는요. 그래서 그녀가 너무 걱정됐던 남편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곤 했는데요. 아니 이날따라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였죠. 집 전화는 물론이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사실 남편은요, 이 중국집 사장에게 전화하기 앞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30년 지기 친구 권 씨에게 아내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쾅쾅쾅 문 두드리던 소리가 친구 권 씨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죠? 문도 잠겨 있었고요. 결국 중국집 사장 A씨가 이 전화를 끊고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게 안쪽의 통로를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비밀의 통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래층하고 위층만 통하는. 그렇게 내부에 들어가 보는데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막 옮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양말에 끈적한 액체가 느껴졌죠. 아래를 보니까 바닥은 온통 시뻘건 피바다입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얼른 안방으로 향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옷가지와 이불이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봐도 일부러 이렇게 덮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 걷어내니까 그 아래서 피투성이가 된 여성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베테랑 형사들의 눈에도 여기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아내 서 씨는 온몸이 칼로 난자당한 상황입니다. 시신에는 총 25군데의 자상이 있었고요. 이 중 14개는 머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방 안 곳곳에 집기류들이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피해자의 팔에서 방어흔이 발견이 돼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집의 두꺼비 집 그 전원이 차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인이 이 현장이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아예 전기를 내려둔 것으로 보여요. 이어서 정밀 부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아래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미세한 피부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이걸로 DNA 확보할 수 있었고 범인은 성인 남성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한편 현장에 남겨진 범인에 대한 단서라고는 이 DNA 외에 방바닥에서 발견된 별무늬 모양의 족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족적의 사이즈가 240mm인 거예요. 이게 성인 남성의 발 크기로 보기에는 좀 너무 작잖아요. 근데 DNA는 지금 남성이라고 나왔는데? 그 외에 경찰은요, 피해자의 옷이 외출 상태 그대로였다는 점을 주목했어요. 즉 범행은 아내 서 씨가 집으로 귀가한 새벽 1시 30분 그 전후로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발생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내 서 씨의 퇴근 시간은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라요. 범인이 혹여 그 시간까지 정확히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을까요? 물론 강도가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현장에서 침입이나 도난의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즉 범인은 문 열고 현관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새벽 시간임에도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게 되죠. 범인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해요.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건 가족관계 남편 이 씨였죠. 하지만 그는 아예 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제외가 됐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렇다 할 인물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 아내 서 씨가 딱히 원한을 사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때 서 씨의 채무 관계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서 씨가요. 남편 친구인 권 씨, 그러니까 앞에 그 문 두드리면서 재수 씨 찾아왔던 그 동네 친구요. 그 권 씨한테 1억 원을 빌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돈이 오갔네 싶었는데 여기서 아내 서 씨와 친구 권 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채무 관계가 아닌 듯 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통화 기록을 딱 봤어요. 두 사람이 매일 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권 씨라는 사람, 이상할 정도로 이 피해자의 장례식장에서 힘들어했어요. 사실 남편 친구잖아요. 근데 이 죽은 서 씨의 영정사진을 부둥켜 안고 막 대성통곡하고요. 또 장지까지 동행해서 장례를 끝까지 돕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가족인 양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맙죠. 근데 혹시 수상한 관계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이 짙어지던 가운데 은밀히 경찰에게 피해자의 친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변을 연신 두리번거리다가 조용히 경찰한테 말해요. 사실 두 사람 오랫동안 불륜 관계였어요. 네, 그랬던 겁니다. 확인해보니 두 사람은 2000년부터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까지 약 5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권 씨에게도 어떤 살해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참고인 조사 불렀죠. 그랬더니 권 씨가 떨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반응합니다. 범행 추정 시간인 새벽 1시 반, 그때 나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친구가 부탁을 해서 서 씨 집에 찾아간 거다. 그 외에는 내가 더 이상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다. 라는 식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막 집에 찾아온 거, 다급하게 찾는 모습 이런 건 다 목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범행 추정 시각의 알리바이였죠. 1시 반에 자긴 집에서 잤다고 하는데 권 씨가 혼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는지 뭘 했는지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권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외적으로요.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60대 노인입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딱 봤을 때 막 잔인하게 저렇게 사람을 살인해 놓고 아무렇지 않게 막 재수 씨 괜찮아요? 하고 막 일상생활 할 정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친구의 아내이자 그렇다면 내연녀가 되는 건데 내연녀를 지금 참혹하게 살해했다? 경찰도 갸우뚱했습니다. 물론 범죄자를 외모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지만요. 어쨌든 경찰은 이 사람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조사를 이어갔죠. 아니 그런데 정말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권 씨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 손 씨가 지난 3년간 행방불명된 상태더라고요. 권 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 28일에 아내가 남편 너 왜 이렇게 계속 도박만 하냐 이 문제로 다투다가 집을 나갔대요. 근데 남편은 그녀를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실종된 지 5일이 지나서야 가출 신고를 합니다.
그러고 좀 더 파보니까 이 아내 손 씨라는 사람의 실종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손 씨가 남편의 도박에 정말 질령이 난 상태였는데 그렇다 해도 자기 자식, 손자들한테는 각별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서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지난 몇 년간 가족들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한다?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 이런 중요한 소지품은 집에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남편 권 씨의 수상한 행적도 드러납니다. 아내가 실종되고 나서 직후에 보험사에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출 혹은 실종자의 생명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상담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내 실종 신고 후에 5년 6개월이 지나면 4천만 원가량의 실종보험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또 아내 이름으로 보험회사 4곳에 상해보험, 암보험을 들었고요. 이후 2년 반 동안 매달 20만 원씩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온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죠. 권 씨가 목수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엄청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종된 아내의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낸다? 경찰의 의심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자, 조금만 정리해보면 이 권 씨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아내 손 씨는 실종됐고 내연녀 서 씨는 살해당했어요. 이게 분명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그래서 경찰이 다시 한번 권 씨를 소환해서 은밀히 그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해요. 숨기는 게 있다면 필시 수상한 행동이나 불안한 눈빛을 보낼 테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권 씨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잘 오셨고요. 오늘은 그 피해자 서 씨 때문이 아니고요. 보니까 아내분이 실종 상태시더라고요. 두 분 관계가 어떠셨어요? 여기에 권 씨가 자기 예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자 크게 동요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 괜찮았다. 별 문제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막 눈빛이 흔들려요. 그래서 형사가 계속해서 그를 떠봤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 분이 자주 싸웠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부인이 가출하실 때 지갑이랑 휴대폰은 왜 두고 가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러자 권 씨가 점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때 형사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물이 담긴 종이컵 하나를 물 좀 드세요. 그래서 건네게 돼요. 그래서 권 씨가 그걸 딱 받아드는데 손이 바들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지금 정황상 이 사람이 이 두 여성의 죽음에 연관된 게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은 권 씨 DNA를 채취해서 국과수에 보내요. 그 결과 죽은 서 씨의 손톱에서 발견된 DNA와 권 씨의 DNA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걸까? 아니요, 부족해요. DNA는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 그러다 손톱에 들어간 거다. 라고 하면 돼요. 살인을 밝혀낼 순 없는 거죠. 잡아떼면 소용없는 거고요. 결국 경찰은 권 씨를 좀 더 구슬려서 자백을 이끌어내기로 방향을 바꾸게 돼요. 여기서 그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점을 이용했죠.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대로 자백을 하지 않고 자기 업을 풀지 않으면 저승에 가서도 너 고통받을 거다. 동시에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라는 게 그 불교의 가르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했어요. 결국 이런 설득이 몇 시간 이어졌고 권 씨는 체념한 듯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우선 앞서 시작한 스토리 그 서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사람의 불륜이 시작된 2000년부터 약 4년 넘게 권 씨는 그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3년에는 1억 원을 빌려주기까지 했죠. 그래서 아까 채무관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2004년 하반기부터 이 권 씨, 남자 쪽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요. 일거리가 끊기고 차도 가압류당하고 또 이 와중에 권 씨의 아들 사업에 실패하면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결국 그는 내연녀 서 씨에게 야, 내가 준 1억 중에 그 돈의 일부라도 좀 갚아달라 라고 절박하게 사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서 씨는 나도 그 돈 급한데 썼다 라면서 좀 더 기다려달라 거부합니다.
근데 그녀의 태도가 점점 싸늘해져요. 자꾸 보채지 말라 라면서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던 2005년 5월 중순, 만난 지 5년째 됐는데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해요. 권 씨가 제발 내 돈 돌려달라 애원하는데도 서 씨가 완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 씨는 좀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서 씨의 뺨을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자 서 씨가 비웃으며 말해요. 네가 날 때려? 야, 너 네 마누라도 이런 식으로 때렸냐? 자, 이 말에 권 씨가 순간 바짝 긴장합니다. 또 섬뜩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막 생각을 하죠. 혹시 이 여자 내가 아내 어떻게 한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내 돈 1억도 못 받고 내 범행도 다 발각될 텐데. 결국 여기서 그는 서 씨를 죽여서 후안을 없애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 씨는 그냥 때렸으니까 좀 자기가 기분 나빠서 마누라, 와이프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권 씨가 여기에 이제 긴장한 거죠. 어쨌든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은 하는데 첫 시도는 실패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05년 5월 28일 새벽 2시입니다. 그는 서 씨의 스케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홀로 자고 있을 시간에 들어가서 집 현관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죠. 하지만 서 씨가 매캐한 연기에 바로 깨어났고요.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서 씨도 이거 권 씨가 불 지른 거 아니야?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권 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잡아댔고요.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그 집수리 다 도와주겠다 라고 친절히 제안하기도 해요.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6월 8일입니다. 권 씨는 다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새벽 1시쯤 퇴근하고 집에 오는 서 씨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속에는 칼을 품고 있었죠. 그녀와 딱 맞닥뜨렸고 정말 마지막으로 너 내 돈 중에 일단 500만 원이라도 먼저 갚아달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서 씨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피곤했는지 우선 좀 자고 내일 얘기를 하자 라고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리고 새벽 2시 그녀가 잠에 들자 권 씨는 품에 숨겨둔 칼을 꺼내 들고 온몸을 찔렀던 겁니다. 이때 서 씨가 저항을 하면서 권 씨 팔뚝 잡았고 그때 범인의 피부 조직이 손톱 밑에 남게 된 건데요. 잠시 후 서 씨의 숨이 멎었어요. 그러자 범인은 치밀하게 흔적을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발보다 작은 240mm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일부러 여기저기 족적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피 묻은 옷까지 칼 챙겨서 이건 야산에 유기했고요. 피 묻은 장갑 같은 경우에는 가위로 다 잘게 찢어가지고 변기에 버렸고요. 그렇게 흔적을 다 없애버렸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리바이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 일찍 구청에 갑니다. 그래서 막 개인 용무를 봐요. 그러면 서류를 뗀 시간이 거기 딱 남잖아요. 그걸 이제 조작하려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 서 씨, 죽은 서 씨의 남편이자 자기 친구인 이 씨가 연락이 안 된다. 우리 집에 좀 가봐달라.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또 태연히 그 집에 가서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문을 두드리면서 재수 씨 계세요? 이런 연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때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밑에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고요. 그것 또한 의도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말이 밝혀지는데 이거 아직 끝은 아니죠. 앞서 실종된 아내 손씨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범인 권 씨는 끝까지 아내 가출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는데 이 또한 경찰의 끈질긴 신문 끝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권 씨가 내뱉은 말은 제 아내 시신은요 우리 집 바닥에 있습니다. 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 안에다가 시신을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곧장 부산 영도에 있는 집으로 향했죠. 안방과 거실 쪽 콘크리트 바닥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너무 충격적인 현장이 펼쳐져요.
아내 손 씨의 머리는 안방에 있었고요. 몸통은 토막난 채 거실에 묻혀 있더라고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녀가 실종된 2002년 10월 28일 권 씨의 집 뒤편에 있는 목공소에서 그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평소에도 남편의 도박 문제로 갈등이 잦았는데 이날은 유독 좀 격렬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남편을 비난하면서 폭언을 쏟아냈죠.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게 사는 거는 다 네가 무능력해서다. 이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에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치미는 분노에 이성을 잃더니 결국 아내에게 달려들었고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 권 씨는 완전 범죄를 계획했어요. 먼저 시신을 방수지로 감쌌고요. 안방 구들장 밑에다가 안매장해요. 그리고 5일 지나서 가출 신고했고요. 그런데 시신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이걸 어떻게 은폐하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살인을 저지른 지 2달 반 만인 2003년 1월에 대대적인 집 보수 공사를 시작해요. 그 사람 자체가 30년 이상의 베테랑 목수예요. 그래서 혼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었죠. 그리고 반드시 혼자 해야 했고요. 진짜 목적은 보수가 아니라 시신 유기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처음 그의 계획은요. 이 시신을 거실 현관 쪽에다가 묻고 그냥 시멘트로 덮어버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정작 해보니까 현관의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시신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범인은 결국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유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머리와 몸통 분리했고 각각 안방과 거실 현관에 나눠 묻게 돼요. 흙 덮고 시멘트 발라서 2중, 3중으로 아주 꼼꼼히 처리했죠.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지 덕분에 시신 썩는 냄새가 집안에는 풍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되게 무서운데 이후에 집에 방문했던 성인 자녀들과 또 내연녀 서씨까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좀 엽기적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아내 머리가 안방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범인 권 씨는요. 아내 머리가 묻힌 안방에다가 거기서 이불을 깔고 생활해왔어요. 처음에는 이불을 깔고 그냥 잘 자는 듯 했는데 자기도 좀 꺼림직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위에다가 침대를 두고 자기 시작합니다. 가증스럽게도 방 안에는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걸어놨고요. 마지막으로 판결의 시간인데요. 안타깝게도 판결 과정은 언론에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와 내연녀 2사람을 살해한 권 씨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고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네, 좀 놀라셨죠? 지금 2사람이나 죽였는데 15년형. 게다가 생각해보면 2025년 현재 그는 형량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 상태입니다. 권 씨의 행방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는 이제 우리와 같이 사회에 섞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재판 당시 권 씨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이런 걱정을 했대요. 아이고, 내가 마당에 심어놓은 꽃이 있는데 그걸 누가 관리해야 되나? 지금 꽃이 문제인가 싶은데 좀 황당해요. 당시에는 이 15년이라는 형량 때문에 비난 여론이 거셌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도 좀 이상하죠? 근데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맨 처음 등장한 권 씨가 결국 끝에 이렇게 잔인무도한 살인마일 거라고 상상은 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4월 13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됩니다. 이 신고를 한 사람은 실종자의 사위였는데 이틀 전부터 저희 장인어른과 연락이 안 돼요. 사라진 이는 당시 72살의 성씨.
특이점이 있다면 그는 일대에서 소문이 자자한 자산가였습니다. 보유한 현금도 넉넉했고요. 본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 실종이 됐다는 건 일단 금품갈취가 목적일 가능성이 높죠.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우선 성 씨가 사는 파주의 자택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안 곳곳을 샅샅이 수색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특이하게 사라진 금품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있었죠? 이 성 씨가 자기 집 곳곳에다가 CCTV를 설치해뒀거든요. 근데 그 CCTV 본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후 경찰은 마지막으로 성 씨의 휴대폰 신호가 잡힌 장소를 추적하는데 보니까 거긴 파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가서 주변 이웃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였죠. 그러자 머지않아 의미심장한 진술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아파트에 성 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64살의 여성 배 씨가 거주한다는 정보입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이 꽤 오랜 기간 내연 관계인 게 밝혀져요. 경찰은 즉각 배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띵동. 경찰을 마주한 배 씨. 근데 그녀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갑자기 이렇게 형사들이 집에 들이닥치면 놀라거나 당황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던 배 씨가 너무도 태연하게 무슨 일이세요? 영장 있어요? 없으면 문 못 열어요. 그저 탐문 좀 하러 왔던 건데 경찰이 그녀의 반응에 당황했죠. 그러면서 수상스러운 낌새도 바로 눈치챕니다. 그래서 경찰은 대신 이 아파트 주변에 있는 CCTV를 확보하게 돼요. 또 휴대폰 신호도 여기서 잡혔잖아요. 성 씨의 흔적을 찾기 위해 CCTV를 하나하나 돌려보는데 이상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아니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편 실종된 성 씨의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수상한 점이 나옵니다. 실종 하루 전날이었는데 신용카드에서 현금 1,4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어요. 경찰은 즉시 그 거래가 된 은행의 CCTV를 확인했죠. 놀랍게도 현금을 찾은 사람은 성 씨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20대로 추정되는 웬 젊은 여성이에요. 이 여자가 성 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고 그중에 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또 송금한 게 확인되죠. 아니 이러면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 계좌의 소유주는 22살의 여성 A씨. 그런데요, 이 여성이 송금을 한 직후에 바로 해외로 나간 상태예요. 그래도 비행기표를 왕복으로 끊어뒀더라고요. 그럼 도주는 아니고 여행? 이런 개인적인 목적인 것 같죠. 이 사건 정말 뭔가 알 수 없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경찰은 성 씨의 실종 사건이 강력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내연녀 배 씨의 아파트 부근 CCTV에 희망을 걸고 꼼꼼히 살펴보게 돼요. 그러자 초반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커다란 여행 가방을 힘겹게 옮기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들이 그 가방을 낑낑 대고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올라간 곳은 바로 배 씨가 살던 층이었고요. 그럼 그 가방은요? 여전히 배 씨의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확신이 든 경찰은 드디어 영장을 발부받았고 즉각 배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50평 규모의 꽤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온갖 명품과 사치품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고요. 경찰이 이곳저곳 살피는데 결정적으로 안방에서 실종된 성 씨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3장이 발견됩니다. 4월 20일 경찰은 배 씨를 납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어요. 그 조사가 시작되지만 배 씨는 내내 묵비권만 고수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 다행히도 이 CCTV에 포착됐던 수상한 차량의 번호가 확인됐죠. 이게 렌트카였는데 빌린 사람을 추적해보니 그러다 그 여행 가방을 옮긴 남성 중 한 명의 신원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개인 차량에는 성 씨를 납치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테이프와 노끈도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성 씨 집에서 사라졌던 그 CCTV의 본체까지도 거기서 발견됩니다. 자, 이건 이 무리가 성 씨를 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겠죠.
사건 당일인 4월 11일 아침, 이 무리는 성 씨가 살던 집 주차장에서 그를 납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후 가방에 넣어서 배 씨 집으로 데려갔죠. 성 씨는 이 배 씨의 집 안방에 감금이 됐다는데 여기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또 밝혀져요. 납치범들에 따르면 자기들은 그냥 가방에 넣어서 배 씨네 집에 갖다 줬을 뿐이고 그 감금된 성 씨를 감시하는 또 다른 남성들이 그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도대체 몇 명이 연루된 거예요? 그렇게 경찰이 하나하나 파악한 결과 총 가담한 이들의 인원은 무려 10명입니다. 그 앞서 납치범 3명은 심부름센터 직원이었거든요. 그 밖에 유흥업소 직원, 불법 개인 콜택시 운영자까지 주로 음지에서 활동하는 전과자들이 관련되어 있었죠. 이 사람들을 다 섭외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용의자 배 씨는 여전히 혐의를 강력히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납치범 나오죠. 감시한 사람들 나오죠. 줄줄이 공범들이 잡혔다는 얘기가 들려오자 결국 체념하고 말아요. 그리고 검거 이틀 만에 범행 사실을 일처에 자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걸 경찰이 물었죠. 아니, 성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심부름센터 직원인 김씨와 함께 이 실종자 성씨를 강남에 있는 서울 한 오피스텔로 옮겼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실종신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4일 날 그랬대요. 이 말인즉슨 경찰이 처음 배 씨 집에 찾아갔을 때 막 영장 가져오라고 문 안 열어주던 그날 집 안에 성 씨가 아직 감금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코앞에서 놓친 꼴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성 씨의 생사 여부입니다. 경찰이 바로 그 강남 오피스텔로 출동했어요. 근데 내부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성 씨가 없습니다. 분명 여기로 옮겼다고 했는데 근데 순간 이 집안에 낯선 장면이 포착되었죠. 그건 바로 시멘트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 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굉장히 어색한 모양의 시멘트 구조물이 보여요. 게다가 거기서 악취도 풍겼고요. 심지어 바닥을 보니까 검붉은 자국까지 얼룩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불길하죠. 수사팀이 급히 시멘트를 부셨고 안에서는 새까만 숯덩어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 숯을 다 치워내자 그토록 찾던 성 씨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당시 시신은 커다란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목이 졸린 흔적이 보였죠. 바닥에 있던 그 검붉은 자국은 시신에서 흘러나온 부패액이었습니다. 이 사건 즉각 실종해서 강력사건으로 전환이 되는데 일단 누가 죽인 걸까요? 우선 공범으로 잡힌 남성들은 우리는 납치만 한 거지 결코 죽인 건 아니에요 라면서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CCTV 분석 결과 이들의 말은 사실이에요. 남성들이 성 씨가 들어있는 가방만 이 오피스텔에 옮겨다 놓은 뒤에 그냥 빠져나가는 장면이 다 확인됐거든요. 그럼 이제 경찰의 모든 화살은 배 씨에게 향하겠죠? 그리고 그녀 또한 말합니다. 네, 나 혼자 살인을 한 거예요. 하지만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직 우리가 파악하지 않은 공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성씨 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뒤에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나서 해외로 나간 20대 여성 A씨. 자, 이 여자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검거된 남성들이 다 말을 하길 자기들은 애초부터 이 용의자 배씨가 아니라 A씨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진술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A씨가 SNS에다가 덩치 크고 힘 좋은 남자들을 모집합니다 라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던 김씨가 이걸 보고 지원한 거고요. A씨가 이때 뭘 요청했냐면 돈 많은 노인이 한 명 있는데요. 당신들이 납치해주면 큰 돈을 나눠줄게요. 이런 제안이었죠. 이 밖에 공범으로 가담했던 유흥업소 직원들은 A씨와 원래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이였어요. 심지어 그 성씨의 시신이 있던 오피스텔의 계약자 역시 A씨였고요. 자, 이제 A씨를 검거해야겠죠.
경찰은 그녀의 비행기표에 적힌 귀국 전날부터 공항에서 몰래 잠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해요. A씨, 그녀는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앞서 검거된 그 내연녀 배씨와 A씨, 이 두 사람은 다름 아닌 모녀 관계였던 겁니다. 모녀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에 배씨가 또 다른 내연 관계에 있었던 남성 사이에서 낳은 딸이 A씨예요. 근데 이게 사실 서류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찰 또한 수사 초기에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요. 와, 그럼 지금 이게 모녀가 합심해서 이 살인극을 벌였다는 건데요. 그렇게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성씨와 이 배씨의 내연 관계는 9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배씨가 서울의 한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같은 상가에서 가게를 하던 성씨를 알게 된 거죠. 그때 피해자 성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배씨는 남편 없이 딸 A씨를 홀로 키우고 있었고요. 이후 내연 기간이 이어졌고 성씨는 이 배씨와 그녀의 딸 A씨를 가족처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년 전인 2013년 5월 돌연 이 배씨 모녀가 지금 성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산가잖아요. 그러면서 꾀를 내는데 아휴, 내 딸 친할아버지가 미국에 살아요. 근데 곧 수십억 대의 재산을 내 딸이 상속받을 거거든. 근데 이 돈이 너무 커가지고 아유, 아버지 같은 당신이 좀 법정 대리인이 되어줄래요? 이런 스토리였어요. 성씨가 여기에 속아 넘어갔고요. 모녀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면서 수시로 성씨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추후에 상속을 받게 되면 빌린 돈 다 갚겠다면서 하나씩 가져간 거죠. 그렇게 성씨에게 뜯어낸 돈이 무려 5억 원가량. 하지만 모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점점 불어가요. 자, 이쯤 되니까 성씨 또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녀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결국 아유, 우리 관계 이거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선을 긋게 되죠. 그러면 모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단번에 끊깁니다. 모녀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예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 배 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원하는 금액, 큰 금액을 받지는 못하는데요. 그러자 모녀가 더 잔혹해지기 시작해요. 납치 사건이 있기 3개월 전, 배 씨는 전 내연 관계에 있던 성 씨를 파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였습니다. 거기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다짜고짜 성 씨를 구타하고 협박하더니 2,300만 원을 뜯어냅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성 씨는 신고를 하진 못했어요. 그게 애초부터 이 배 씨와의 관계가 좀 떳떳하지 못한 내연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랄한 모녀는 이걸 이용한 거고요. 2,300만 원? 야, 우린 더 받을 수 있어. 모녀는 또다시 범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게 된 거예요. 딸 A씨가 인터넷을 통해서 납치에 가담할 남성들을 모집했고요. 근데 잠깐, 여기서 더 황당한 정보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하던 A씨가 당시에 만삭인 상태였대요. 기가 막히죠. 어쨌든 사건 당일은 4월 11일 아침, 성씨가 납치가 되었고요. 배씨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때 모녀가 성씨를 협박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1,400만 원 현금을 갈취해요. 이후에 딸 A씨는 이 돈의 일부를 가지고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떠났던 거고요. 참, 아주 대범하죠? 근데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 만에 경찰이 배씨 집에 찾아왔어요. 자기 집에 지금 성씨를 데리고 있는데, 감금시키고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네 영장 없으면 내 집 못 뒤진다 했고, 이때 더 불안해진 배씨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강남의 오피스텔로 성씨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는 딸 A씨가 이 범행을 위해 미리 단기로 계약해둔 곳이었어요. 15일 새벽, 배씨는 마지막으로 성씨를 한 번 더 협박합니다.
위자료 1억을 받아야겠다고요. 그러니까 카드 비밀번호 말해줘. 여기에 성 씨는 더 이상 응하지 않았어요. 이미 수차례 돈을 뜯겼잖아요. 그러자 배 씨는 준비해둔 노끈으로 성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 사체를 오피스텔 창문 앞에 있는 거실에 눕혔고요. 미리 준비한 벽돌로 벽을 쌓기 시작해요. 그 벽을 쌓아둔 안에다가 시멘트를 부어 넣는 방법으로 사체를 은닉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 시신에서 악취가 날 거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숯덩이를 미리 준비해서 그 위에다 마구 올려놓은 거고요. 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는 게 너무 치밀해 보이죠? 자, 주동자는 이 범인 모녀, 또 거기에 가담한 10명의 남성들까지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배 씨에게는 강도살인, 특수강도사기, 사체 은닉까지 오만 혐의가 다 적용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딸 A씨는 직접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기 때문에 사체 은닉 방조 혐의만 별도로 적용됩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이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배 씨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피해자 성 씨와 교제했던 수년간의 기간 동안 사실 성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앞서 성 씨가 건네준 5억 원 역시 자발적으로 준 거래요. 위로금 명목으로. 스토리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아파트로 불러서 막 심부름센터 직원 시켜서 폭행한 거, 그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거는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이 사람이 돈 많은 할배라고 하니까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정말 끝까지 사기꾼 그 자체예요. 과연 재판 결과는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 1심은 배 씨와 A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배 씨가 크게 반발했죠. 그러더니 아예 성 씨를 살해했다는 그 혐의마저 아예 부인해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안 죽였대요. 근데 이건 수사 초기부터 그녀가 이미 인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여기 이유가 있는데 부검을 했을 때 사인이 좀 불명확하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여기에 교묘하게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이죠. 배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모녀가 둘 다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공범인 딸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네가 좀 위증을 해달라라고 회유까지 시도하는 건데요. 이것도 구치소 내에서 사람들을 통해 몰래 편지를 전달했고요. 법원 측이 결국 재판에 가서 이걸 밝혀냅니다. 그랬더니 그건 내가 쓴 게 아니래요. 편지의 일부 내용을 딸이 조작한 걸 수도 있다. 이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뻔뻔하기가 대단하죠. 이 과정에서 딸 A씨는 자신의 엄마와 무슨 진실 게임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정말 자기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혀를 내둘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들었는지 A씨는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엄마 배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나는 편지 몰라요. 내용이 다 조작된 거야. 라는 주장을 고수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배씨라는 여성에게는 오랫동안 내연관계였던 성씨도 또 딸 A씨도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저 돈이었죠. 결국 모든 재판이 끝나고 배씨에게는 징역 30년, 딸 A씨에게는 징역 10년이 확정됩니다. 또한 범행을 공모했던 그 심부름센터 직원, 일당들은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든 악인. 오늘 사건은 과연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이런 깊은 생각이 드는 참 씁쓸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